김지혜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며칠 사이 날씨 중에 가장 따뜻한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도 날카롭지 않고 워낙 어제 그제 아침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따사롭게 느껴질 정도의 날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두껍게 입고 나오셔서 건강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언론사 최초로 저희 채널A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이 담긴 문서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법무부 추미애 장관에게 윤 총장의 입장 공개하라라고 요구했지만 법무부가 끝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에 대해서 대단히 부적절한 인사다라고 입장문을 법무부에 제출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뉴스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중에 중요한 뉴스 중에 하나가 청와대가 이번 검찰 인사를 단행하기 전 이른바 검사들에게 사상 검증을 했다라는 증언과 정황들이 오늘 보도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검사들의 이른바 사상을 본인들만의 잣대로 판단한 뒤에 코드와 맞는 검사만 남겨뒀다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이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도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일단은 이게 걱정이에요. 전 세계가 우한 폐렴 포비아에 걸렸다라는 기사인데요. 지금 사진 보시면 중국 내에서도 이른바 우한에서 도착한 항공기에서 내리는 승객들에게 일일이 열을 재고 검역을 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내가 비상이에요. 바다 건너 미국에서도 이 우한 폐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시아 밖의 첫 사례인데 지금 중국과 홍콩, 대만에는 수백 명이 이 폐렴의 확진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확진자로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에서는 이 바이러스가 변이될 가능성까지 예고하고 있는 터입니다. 치료약이 없는 신종 바이러스. 치료약이 없다. 치료할 수가 없다.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조심 또 조심. 더군다나 중국과 대한민국은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 더군다나 중국 춘절이 코앞이라 대거 중국 관광객이 한국으로 유입될 텐데 우리 보건당국이 바짝 긴장. 지금부터 야근 들어가야 됩니다. 조심해야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법무부가 끝끝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정권 수사팀의 간부들을 교체 치료했다.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예고됐던 차장 부장급 인사인데 앞서 윤석열 총장은 내 새끼들 다 건들지 마 라고 법무부에게 경고성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이를 다 묵살했다는 겁니다. 법무부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의 전원 유임 의견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오늘 조선일보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을 청와대가 대변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전형적인 조작 수사, 허접하다라고 국민소통수석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청와대에서는 줄곧 참고인이라고 얘기했었던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에 의해 피의자 신분이 아예 통보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에 이 사실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간신히 2%. 그 뒤엔 문 대통령의 건설 확대가 있었다. 간신히 2% 어떤 걸 말하냐면 2019년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다행히 간신히 2% 턱걸이를 했는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기사입니다. 정부에서는 토건으로 경기 부양 않겠다라고 큰 소리를 쳤는데 4분기에 SOC, 사회간접자본에 재정을 쏟아서 2% 성장률을 간신히 맞췄다라는 분석 기사가 오늘 중앙일보에 보도되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니라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서 2% 경제를 수치를 맞췄다. 중앙일보는 이렇게 혹독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성전환 군인, 트랜스젠더 군인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가
강제 전역 결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은 성 정체성을 떠나 나라를 지키고 싶다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육군에서는 이 군인의 성 전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차에 따라 심신장의 3급 판단을 내렸고 이에 따라서 전역시키기로 적법한 결정을 한 것이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인권위의 심리 연기는 국방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서울신문입니다. 도쿄의 직행열차를 쏜 이동경의 별명이군요. 도쿄리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축구 사상 세계 첫 9연속 올림픽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어제 호주와의 우리 대표팀과의 경기에서 이동경, 김대원의 연속골로 2대0으로 제압을 했습니다. 김학범 감독의 8색조 전술로 승리를 했습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이참에 우리 대한민국이 우승 트로피 금메달까지 목에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릴 텐데 오늘도 저희 돌직구쇼 가족분들이 기다리셨던 김진애 인재 영입 발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목요일의 남자 시원한 돌직구남 최진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리고 서울시 정부 부시장님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재 영입의 주인공입니다.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시, 행시, 외시를 수석 차석으로 합격한 이 시대의 천재입니다. 솔로몬의 선택 때부터 많은 인기를 누렸던 고승덕 변호사님, 고승덕 전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승덕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제 10고초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짝꿍, 전직 앵커 출신 한양대학교의 장희영 교수님과 역시 저희 인재 영입으로 이미 영입되신 심리학의 대부 최청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돌직구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도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부적절.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 대학살 수준이라는 인사에 대해서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고 언론사 최초로 저희 채널A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이렇게 의견을 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2차 검찰 인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요, 이겁니다. 사과. 어떤 이야기일지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삼뜩이란 말이 맞는데 김경률 전 참여연대 공동위원장이 이른바 조국 전 장관과 조국 전 지지자들을 보면서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을 보면서 섬짓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뉴스들 많이 준비했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오늘의 탑 뉴스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 톱뉴스 주제부터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이겁니다. 끝내 응답하지 않은 이성윤, 응답하라 이성윤. 검찰 수사팀은 특히 유재수 감찰 무마건 등등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비위 의혹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이 지금 일주일 넘게 최강우 공직기관 비서관을 기소해야 된다라는 문서 결재를 이성윤 지검장에게 올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제도 밤 10시까지 수사팀이 압박을 했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끝끝내 결재하지 않고 퇴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끝끝내 응답하지 않은 이성윤 지검장. 이 지검장이 오늘 있을 검찰 인사, 수사팀 교체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니냐. 검찰 내부에서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왜 이성윤 지검장이 침묵하느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강욱을 기소해야 합니다. 수사팀은 후배 검사들은 이성윤 선배 검사에게 결재를 부탁하고 또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끝끝내 결재를 거부했다. 저희들이 직접 취재한 내용이에요. 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라는 혐의로 최강욱 현 청와대의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해야 합니다. 수사팀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중앙지검장의 결재가 필요해요. 일단 대치 상황. 지난 13일 상황부터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수사팀, 최강욱 기소 결재해달라. 이성윤 지검장은 일주일 넘게 결재 미뤘다. 이미 어제 저희가 보도해드렸고요. 그래서 저희 동아일보 기자들과 저희 채널A 기자들이 어젯밤 10시까지 취재를 했습니다. 우리 기자들 퇴근도 못했어요. 어제 오후 6시 송경호 3차장 검사와
고영곤 반부패 수사 2부장이 1시간 넘게 이성윤 지검장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이 지검장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이 선배라고 불렀을까요? 이미 확보한 증거와 진술만으로도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기소가 가능합니다. 결재해 주세요. 공소장과 증거 목록까지 들고 가서 1시간 넘게 설득을 했지만 어젯밤 10시가 다 돼서 이성윤 지검장은 끝내 결재를 거부하고 10시쯤 퇴근을 한 사실을 저희들이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버티기,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끝까지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수사팀이 윤석열 총장의 직접 지휘로 최강욱을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앙지검장 건너뛰고 검찰총장이 직접 최강욱을 기소시키겠다라는 얘기도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계속 결재를 안 해주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새롭게 부임한 중앙지검장이 청와대를 너무 감싸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 사안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1시간 넘게 설득했다는 거예요. 증거 들고 가서. 네. 사실은 이제 13일 부임을 했으니까 오늘로 보면 10일이 넘는데 벌써 13일 오자마자 아마 송경호 3차장이나 고영곤 2부장이 네. 아마 직접 어떤 그 공직기강 비서관의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 증거 목록을 가지고 기소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보고를 했던 것 같고 이제 단계로 보면은 어쨌든 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해야지 검찰총장 사인을 가지고 바로 말하자면 뭐 기소를 하고 뭐 구인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을 텐데 그게 지금 중간에서 멈춘 거죠. 예. 그러면서 어제 빨리 그 말하자면 압박을 한 것은 인사이동 이전에 확실하게 있어 기소 결정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네. 송경호 검사나 고영곤 부장 같은 경우는 오늘 발표될 검찰 인사로 네. 어쩌면 날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내가 날아가기 전에 결재 좀 해달라고. 네, 본인들은 다른 뭐 곳으로 임지로 가더라도 그 전에 나가기 전에 지금까지 수사했던 것을 마무리 짓고 가고 싶은 그런 절박감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보니까 21일 날 실제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하고 만났을 때 윤 총장의 입장은 기소해야 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다면 사실은 동일체 원칙으로 보면 총장의 의지도 있고 밑에 말하는 차장 부장 검사들의 입장도 있다면 당연히 사인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유인지 거의 10일 동안 결과를 안 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네. 보면 최종적으로는 이것이 이제 이성윤 지검장을 건너뛰고 총장 결재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본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 끌게 하는 형태. 그렇군요. 말하는 인사이동 이후에 새로운 팀들과 같이 톤 다운을 하겠다는 그런 저희가 깔려 있지 않는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마침 또 청와대는 청와대 나름대로 최강욱 비서관의 입장을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시간 끌기에 일정한 명분을 더 주려는 그런 힘겨루기가 이 안에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게 큰 그림에서 김영주 의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어젯밤 10시까지 저희 동아일보 법조 후배 기자들이 퇴근을 못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이 언제 퇴근하나, 결재를 하고 퇴근하나, 결재를 안 하고 퇴근하나. 밤 10시 넘어서 이성윤 지검장 퇴근하는 모습 보고 우리 기자들이 검사들에게 결재했나 안 했나? 안 했다. 확인하고 지금 저희가 몇 시간 자고 나와서 보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님 지적하셨듯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총장의 뜻을 알고도 결재를 지금 안 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바로 이 부분인데 어제요 수사팀이 이른바 최강욱 기소해야 합니다. 증거 들고 이성윤 지검장 찾아가기 전에 이미 이성윤 지검장이 윤석열 총장과 면담을 했다는 거예요. 최강욱 기소와 관련 등에 대해서 이성윤 지검장이 보고를 했고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에게 의견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강욱은 기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수사팀의 판단이 맞다. 기소하라라는 거죠. 라는 말을 듣고도 이성윤 지검장이 어제 결재를 안 했다. 일주일 전에도 윤석열 총장의 뜻이다라는 것이 이성윤 지검장에게 보고된 사실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팀이 전임 배선봉 지검장 및 윤석열 총장 등과도 이미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은 기소한 것이 맞는 것으로 조율된 사안입니다. 라고 이성윤 지검장이 보고를 받았지만
지금 이 시간까지 결재를 안 하고 있다는 건데 고승덕 의원님 궁금합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총장의 뜻을 알고도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건지 왜 결재를 안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정상적으로라면 사실 이제 기소가 됐어야 될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뀐 후에 아마 공소장이 완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밑에 수사팀들은 이미 계속 있었고 차장검사까지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결재가 올라가면은 벌써 기소가 됐을 텐데 지검장이 바뀌는 바람에 이제 중간결재란이 빠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검장이 바뀐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류가 올라가는데 보통 경우에는 차장급까지 오케이가 되면 이건 기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약간 특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실무 총책임자는 이제 그 차장검사예요. 차장이 기소한다 하면 보통 기소된다. 근데 지금 이제 미루고 있는 유일한 그 이유는 내가 지금 증거관계를 안 살펴봤으니 잘 모른다 하는 건데 통리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몇천 페이지, 몇만 페이지 그걸 보면서 결재하는 지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검찰청법에 의하면은 검사들은 이제 상명 하복 관계가 법으로 명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검장이 거부해도 결재를 총장이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있는데 총장의 뜻은 기소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을 저는 이제 굉장히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이 최강욱 기소를 못하고 총장이 물러서면 이 순간부터 윤석열 총장은 식물총장이 돼버립니다. 식물총장 된다. 식물총장. 그렇기 때문에 이 고비를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장악하고 가는가를 저는 이제 유심히 볼 거고요. 식물이 되느냐 마느냐 본인이. 네,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얼마 전에 보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원탁 큰 걸 채워버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참모라든가 회의에서 이제 우군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총장의 결단만 남은 사건이기 때문에 온 국민은 총장을 바라보고 있고 또 일부 성원하는 국민도 있다 하는 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이 최강욱을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라는 청와대의 지원 사격이 어제 있었습니다. 수석이 직접 밝혔습니다. 보시면 윤도한 국민소통 수석이 최강욱 비서관의 입장을 발표한 거예요. 전형적인 조작 수사, 비열한 언론 플레이, 굉장히 감정적인 단어들을 청와대 소통수석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수사 결과 너무 허접하다. 비판이 우려되자 별개 혐의를 만들어서 언론에 전파한 걸로 의심된다. 검찰 내부에서는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이 청와대 근무 전에 개인 비리를 청와대 공직 수석이 나와서 해명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공직기강 비서관 때 벌어진 청와대 일이라면 청와대 수석이든 대변인이 나와서 대변한 게 맞지만 청와대 들어가기 전 개인 비리를 단지 대통령이 마음에 빚이 있다는 조국 장관과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수석이 나서서 대변하는 것은 이것은 부적절하다라고 청와대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와 검찰 간에 진실공방도 벌어지고 있어요.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줄 것을 검찰이 3차례나 통보했다라고 검찰은 입장을 밝혔는데 최강욱 공직기강 비서관 측은 등기 송달은 피의자 출석 요구서가 아니다 라고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 검찰 수사 업무를 했고 변호사인 최강욱이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등기라 그냥 몰랐다. 참고인 출석 요구서로 이해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검찰은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최진영 변호사님, 피의자로 3차례 검찰에서 통보했다라고 했는데 최강욱 비서관 입장은 난 그 피의자 통보인지 몰랐다라는 입장이에요. 누구 말이 맞습니까? 권력이 힘이 세긴 센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은 저 정도로 나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 안 나갈 도리가 없죠. 변호사 선임해서 안 나갈 도리가 없죠. 그런데 검찰에서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고 피의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거 받은 적이 없고 그리고 또 이제 윤도한 그 수석을 통해 가지고 허접한 수사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정말 변호사의 한 사람, 법조인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과연 이것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나뉘어 있는 권력 분리 원칙에 맞는 청와대의 어떤 그 대응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운데요. 청와대가 최강욱 비서관의 변호사입니까? 변호사가 선임을 해서 해야 될 일을 왜 청와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리가 있는지 여부, 그 부분은
재판에 넘겨서 재판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 아까 지금 그 내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최강욱 지금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그 군법무관 출신으로서 검찰관까지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민변에서 정말 많은 어떻게 보면 형사 사건을 하신 분으로서 누구보다도 형사 사건에서 제대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검찰청에서 왔는 문서가 이게 참고인이네 아니네 그렇게 다투는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내용이 정말 허접하고 하다고 하면은 본인이 직접 나가셔가지고 해명하면 되는 겁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청와대에 있는 많은 비서관들이 실제 검찰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은 조국 전 장관과 정말 사제지간에 있고 또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씨의 어떤 변호인까지 했던 그분이 검찰 출석조차도 이렇게 무시한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가당치나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피의자 출석 요구서인지 아닌지는 검찰한테 한번 까봐라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검찰이 우리가 보낸 것이 이겁니다. 이것 좀 확인 좀 해주십시오. 그거에 대해서 그 최강 그 비서관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만 하면은 아니면 본인이 받은 거 있으면 송달했으면은 본인이 서인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것만 제출하면 이 논란 한 방에 끝납니다. 한 방에 끝난다. 한 방에 끝난다. 검찰이 이제 통보한 거 문서만 보면 그렇죠. 거기에 피의자 돼 있는지 참고인, 형제 번호에 써 있는 건지 그것만 보면 된다는 그거야 거예요. 심플한 초등학교 문제다. 1학년 요즘 유치원생도 예. 한글 알지 않습니까? 예, 관련된 뉴스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사실 오늘 놀라운 기사는 두 번째 쪽이 더 놀랍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른바 천호국 공직 비서관이 주도한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돼서 검사들의 사상 검증을 했다. 이른바 십자가 밝기를 강요했다. 라는 보도가 오늘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검찰의 2차 인사, 오늘 발표된 2차 인사를 앞두고 청와대가 검증을 했는데 이게 참 수상한 검증이다. 조선일보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금까지 얘기됐던 최강욱 비서관이 이끄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인사검증팀이 오늘 예정된 검찰 인사 앞두고 차장검사 승진 대상자들에게 전화로 면접을 했다는 거예요.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검찰 인사를 앞두고 전화 면접을 했다. 부장검사급 인사검증 진행은 이번이 처음이라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례적인데 내용이 더 황당합니다. 자,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A 검사에게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구속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통진당을 해체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당시 처분이 지금도 옳다고 생각하느냐, 검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이석기 의원이 꼭 방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공안 검사들에게 비꼬듯 질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 공안 사건을 언급하며 부정적으로 아우 우리 B 검사님 뭐 이런 사건도 하셨네요. 뭐 안 가셨나 봐요. 이런 사건도 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인사검증을 했다. 자, 이런 인사검증 전화 면접을 받아본 검사들은 부글부글 20년 동안 의미 있는 사건 많이 했는데 공안 사건만 물었다. 전화 받은 내 동기들도 이석기 질문 받았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사상 검증을 하겠다는 거냐? 십자가 밝기를 강요하는 것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신념을 배신 강요당하는 상황을 십자가 밝기라고 합니다. 십자가 밝기를 강요당했다. 심리학 박사님이 최청호 박사님, 지금 청와대 인사팀이 검사에게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을 한 의도, 그 심리는 뭡니까? 일단은 많이 보도된 대로 나하고 코드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 신념을 강요하는 것은 둘째치고 일단 내가 원하는 원래는 장차관급 정도 돼야 청와대에서 직접 저렇게 검증을 하고 질문을 하고 면접을 하고 아니면 다면 평가 그런 평가서를 보고를 받아서 하는데 이게 검찰 조직은 부장이 차장이잖아요. 차장으로 올라갈 사람들을 행정관이 전화를 해가지고 특히 이석기 사건에 대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것은 이제 우리 입맛에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를 묻는 거잖아요. 예. 면접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전화 면접도 할 수가 있죠. 바쁘니까. 예. 그러면은 비전이든 그동안에 앞으로 나가야 될 검찰의 어떤 역할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공안 쪽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내가 원치 않아도 맡아야 될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시절에 이거를 맡았었는데 지금도 시간도 많은가 봐요. 시간이 많았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오히려 면접을 한다면
자기들하고 안 맞는 사람은 승진 안 시키겠다는 걸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고 한 예. 것은 사실은 디테일까지 청와대에서 이것을 들춰봐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예.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다. 왜? 왜냐하면 검사장이 있고 지검장들이 있고 거기에서 평가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면접을 통해서 걸르면 되는 건데 그걸 전화로 다 해가지고 걸러서 나오고 코드 인사는요 반드시 망합니다. 예. 왜냐하면 컴포터블 편안한 쌍둥이 증후군이 나타나요. 예. 쉽게 얘기하면 유유상종 증후군이 나타나서 그 동네에서는 미인인 줄 알지만 딴 데 가면 쳐다도 안 보는 사람일 수가 예. 있거든요. 미인에 비교해서 그렇지만 자기들끼리는 청렴 결백 그리고 가치관이 맞는다고 평가를 했지만 그것이 다른 데서 한 발만 벗어나면 우스개가 돼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런 평가는 지금 자기들이 하기가 어렵다면 전문가들에게 오히려 의견을 구하는 것이 더 좋지 않았을까. 굳이 청와대에서 저런 검증을 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예. 저 부장검사급까지 이렇게 인사검증하게 된 게 지난해 말에 바뀐 그 법안대로인 거죠. 그동안에는 검사장급 이상만 이렇게 검증 절차를 거치다가 부장검사들까지도 다 청와대에서 검증 절차를 거치겠다. 그리고 지금 검증 절차를 거치고 전화를 건 기관이 바로 공직 그 비서관 최강욱 비서관이 맞습니다. 지금 총괄하고 있는 바로 거기에서 전화를 걸어서 검증을 한다고 던진 질문이 지금 이렇게 뭔가 사상 검증하는 거냐라는 의문이 나올 수 있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번에 그 검경 조정안 이거 사기극이다라고 해서 김웅 검사에게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검경 조정안 통과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뻔히 이거 사기극이라고 말한 사람 전화 걸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화 건 사람이 누구냐? 공직 비서관 지금 기관 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 출신 또 행정관들이에요. 그래요? 경찰 출신 행정관들이 전화 걸어서 검경 그 수사권 조정을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해야 옳은 정답이고 그다음에 승진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실은 검찰개혁 제일 중심에 정치검찰 사라져라인 건데 이렇게 너무나 정치적인 이슈가 떠오를 수만한 사건들을 질문하는 것도 문제지만 제가 사실 또 한 번 경악했던 것은 한 여성 검사에게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거죠? 당신 미혼입니까? 기혼입니까? 이거는 사실 정치 무슨 성향도 아니고 이건 왜 질문한 겁니까? 아니 검사의 여자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불자가 큰 스님에게 질문하러 갔어요. 한국 불교계에 여선사가 있습니까? 그 큰 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없지. 여자는 성불 못하거든. 화가 났어요. 아니 이게 불교가 아무리 남녀 차별이 있습니까? 여자가 어떻게 성불을 못해요? 생각해보니 남자 여자를 따질 때 아니다. 성불은 이 말이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니, 검사에 뭐 여성 남성 자격이 있나요? 게다가 한 발 넘어서서 여성이 결혼하지 않은 게 도대체 왜 여기 부장급 이상 승진하는데 뭐가 중요한 건지 사실 그 부분도 굉장히 어렵고 또한 남자 검사에게는 이런 질문도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내가 전업주부 맞냐? 애들이 어느 학교 다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그분은 이런 자괴감도 느꼈대요. 내가 지금 인사검증을 그냥 받는 게 아니구나. 너는 열애 됐으니까 이런 질문 막 던지나 이런 어떤 생각까지 들 정도로 사실 이번에 이 전화에 관련된 게 에피소드가 너무나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지금 이게 뭔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이석기 사건만 해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나? 근데 여성이 이게 미혼이냐 기혼이냐 이거 뭐죠? 저 해석이 어렵습니다. 물론 청와대 입장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청와대야 공직기관 비서관 팀의 반론이 나오면 저희도 충실하게 반론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고승덕 의원님, 네. 십자가 밝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질문을 받아든 검사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승진을 하려면 지금 이석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해야 하나. 지금 청와대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나. 나의 검찰로서의 소신을 접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 질문이 옳은 질문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참 사상 검증이라고 하기도 좀 유치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사상 검증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종북이라든가 공산당을 뭐 지지하는가 이제 이런 게 사상 검증인데 이미 이제 이 사건은 종북으로 판결이 난 겁니다. 예. 헌재에서도 판결이 나서 정당에서는 했고 그래서 이미 이제 사상 검증은 헌재에서 해준 건데 지금 검증하는 것은 뭐냐면 사상 검증이 아니라 진영 검증, 코드 검증이잖아요. 아까 우리 김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코드를 내가 표현할까 말까 지금 그 문제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지금 블랙리스트 작성하는 어떤 기준이랑 비슷하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좀 상당히 직권남용이나 이런 걸로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가운데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도해드릴 텐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이번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대한 입장을 A4용지 한 장 분량으로 제출을 한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무부에 윤 총장의 입장을 공개하라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저희 돌직구쇼를 통해서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 윤석열 총장의 입장 공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인데 18검찰 대학살로 검찰 내에서 불리는 지난 검찰 인사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입장문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개되지 않게 막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13일 윤석열 총장이 국회 법사위 요청으로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인사는 부적절하다. 윤석열 총장이 입장 밝힌 거예요. 이번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라고 A4용지에 윤석열 총장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6개월 만에 인사를 당행하는 것은 통상적 주기보다 짧아서 효율적 인수인계가 어려울 수 있다. 조국 수사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의 차질이 우려된다. 라고 윤석열 총장은 A4용지 한 장 분량의 입장을 명확히 써서 이거 저희들이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이미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이 검찰총장의 의견서를 국회에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요, 법무부가 대검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총장의 답변서를 의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침해이자 추 장관의 직권남용이다. 이 정도로 법과 규정을 무시하는 막무가내는 처음이다. 추후 고발 조치를 고려 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지금까지는 사실은 우리들이 미루어 짐작컨대, 미루어 추측컨대 윤 총장의 심경은 이럴 것이다. 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취재한 내용을 보니까 더 확실해지는군요. 대단히 부적절하다. 총장이 입장을 분명히 했군요. 네. 사실은 이제 법사위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사실은 부적절한 인사를 했다는 판단을 가지고 부적절했다는 얘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 질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 검찰총장도 마지못해서 자기 입장은 분명히 그런 거니까. 그렇군요.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또 중간에서 받아놓고 넘겨주지 않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과연 지금 현재 새로운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의 말하자면 어떤 공정, 검찰의 독립을 생각했던 그런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그런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장관직을 수행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검찰의 권한을 다시 해소하는 문제가 있더라도 그런 길을 가려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다시 한번 쟁론이 되고 또 악순환될 겁니다. 또 전달 안 했기 때문에 또 고발을 하고. 그렇군요. 이런 것들이 국민 입장에서 참 어려운 서로를 앞두고 팍팍한 민심 속에서 이게 계속 서로를 난도질하는 그런 말하자면 악순환 아닙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사실은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면서 중간 인사에 대해서는 좀 내 의견을 반영해 달라 그랬으면 일정 정도 반영해 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했었는데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거의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말하자면 서로 접점을 못 찾고 진행된다. 검찰과 법무부의 입장이. 이제 그런 것이 앞으로도 더 문제가 더 계속적으로 2탄, 3탄 충돌의 여지가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예. 검찰 인사안이 지금 나온 걸로 뉴스 속보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요. 보시죠. 역시 우려했던 것처럼 청와대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 내의 차장검사 전원이 교체된 걸로 지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2차 검찰 인사안인데 지금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차장검사들 다 그대로 둬라라고 의견을 냈는데 전원 교체를 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은 단 하나도 앞으로 듣지 않겠다라고 사실상 윤 총장을 패싱한 상황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759명에 대한 인사가
단행이 됐군요.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안이 발표됐고 차장검사들 전원이 지금 교체된 걸로 사실상 법무부가 지금 청와대를 수사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 저희가 준비해놓은 인사안 예상안이 있거든요. 그 예상안 전해드리면서 이 속보 계속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윤석열 총장은 전원 잔류를 건의했지만 법무부에서는 충분히 참고하겠다라는 답변을 했지만 지금 들어온 뉴스 속보 보니까 하나도 지금 참고 안 된 상황.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4명 정도는 교체될 것이 아닌가. 신봉수 2차장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하고 있고요. 송경호 3차장 조국 사건 수사하고 있고요. 고용곤 부장 조국 사건 수사하고 있고 홍순욱 차장 유재수 사건 수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 4명을 포함한 중간 간부 차장 전원이 지금 교체가 된 걸로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뉴스 속보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텐데 이거 예상했던 것보다 인사안이 더 센데 최진영 변호사님 네. 이거 청와대 수사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그 법무부의 검찰청법 위반 문제가 지금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현재 검찰청법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만 지휘할 수가 있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검사를 직접 지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비판이 뭐냐면은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하지는 않지만 구체적인 사건을 담당하는 사람을 인사 이동시킴으로써 실질적으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한마디로 우회해서 그 검찰청법에 우회해서 검찰의 수사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문제로 해서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로 고발을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얼마 전에 지금 그 배당이 돼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제가 미루어진 작건때 이미 기존에 있던 이른바 1월 8일자 1차 대학살에 대해서 그 한국당이 그 직권남용으로 고발을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를 2차 인사학살이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이 현재 높은 것 같은데요.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법사위에서 이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대검찰청에 지금 문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한 의견서를 법무를 통해서 국회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가 보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도 국회법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국회는 피감기관 관련해서 그런 의견을 물을 수가 있고 피감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 수사관여 이런 몇 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반드시 제출해야만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합리적 이유를 대지 않고 추미애 장관이 그것을 제출을 거부한다고 하면 그 또한 또 직무유기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와 같이 버팅이는 이유가 청와대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번 설날 민심에 바로 직접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이 인사 패싱, 인사 학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과연 이와 같은 무리수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은 또 의혹을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고승덕 의원님 지금 뉴스 속보를 보고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많이 휘둥그레지실 것 같은데 759명 차장검사들 지금 전원 교체라는 초강력 카드를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꺼내 들었는데 검찰 개혁을 위한 인사다라고 지금 법무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청와대와 고승덕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유재수 감찰 무마, 이른바 조국 사건 의혹, 그리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 살아있는 정권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차장검사들 전원을 교체하는 것이 이게 검찰 개혁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는 그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됐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서 형사부를 늘린다는 명목 아래 지금 이 권력 수사하는 부서를 없애버리는 지금 그런 걸 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직접 수사가 줄어들면 오히려 형사부는 일거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본연의 수사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이 공공수사라든가 반부패 수사를 늘려야 되는데 지금 이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은 이 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 권력 수사를 누르기 위한 그런 인사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 검찰청법 34조 1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법무부 장관은 검사의 인사 보직을 인사를 할 때
그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제청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마치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장관 앞에서 떠들어봐. 내 고막이 울리면 자 의견 들은 거야.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법 규정할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냐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준다라는 식으로 규정하는 게 있고 의견을 들으라고 규정하는 게 있어요. 예. 의견 진술할 기회를 준다는 식의 규정은 그걸 무시해도 좋다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검찰정법 34조 1항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지금 규정을 하는 거예요. 반영하라는 거군요. 네, 이건 법률상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 제대로 제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인사하는 것 자체가 이 법률 위반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검찰총장의 의견을 왜 들으라고 하느냐? 자기 뭐 아는 사람 청탁을 할 기회를 주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검찰총장은 수사의 총 책임자고 그 정점이 있기 때문에 수사에 지장이 없는 인사 또 수사에 능력이 있는 사람을 챙길 그런 의견을 주라고 하는 뜻에서 법률에 넣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와대라든가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이 법률에 지금 이걸 무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까지 짚어주셨고 뭐 오롯이 판단은 우리 패널들 개인적 의견 전해드리고 있는 거고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는 건데 지금 조금 전에 5분 전에 김영주 의원님께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일정 정도 반영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의견 주셨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추미애 장관은 단 하나도 듣지 않은 셈이거든요.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의견을 배제하고 있는, 무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거 좀 심리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과잉 충성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느낌을 받는 게 원래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도 동의하고 뭐 그랬던 분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진영에 들어오고 진영 논리에 휩싸이면서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청와대가 지금 이게 이제 평상시 같으면 큰 파장이 일어나지 않는 건데 청와대가 권력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자기를 수사하는 그 검찰 조직을 완전히 자기 입맛대로 바꾼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게 뭐냐면 검찰의 독립성과 인사권은 침해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윤석열 검찰총장 크게 세 가지로 반응하겠죠. 첫 번째 직접적으로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대놓고 할 수도 있겠죠. 예. 모든 걸 걸고. 이게 이제 뭐 동해보복법, 뭐 탄리오 법칙이라 해서 함부라비 법정에도 나와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루다 해갖고 권력에 대한 아픈 아킬레스를 잡아서 공격할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수동적으로 애둘러서 공격할 수도 있어요. 네. 나름대로 이제 직무와 관련돼서 시간을 끌거나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하나의 심리적인 건데 완전히 도망가서 자연인으로 가든 아니면 시간을 두고 정치권에 들어와서 정치를 하든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서둘러서 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빠른 설 전후로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공격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자, 지금 상가집 파동 대검 양석조 연구관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서 연구관은 좌천이 됐군요. 그리고 감찰무마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 차장검사도 지금 교체가 됐고 앞서서 얘기했었던 1차장, 신봉수 2차장 모두 다 부산, 평택, 여주, 대구 중앙지검에 있는 2차장, 3차장, 1차장, 4차장 모두 다 전원 지방으로 발령이 났군요. 네, 여기까지 뉴스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거 검찰 인사 속보 전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뉴스 주제 공개합니다. 참여연대의 김경률 전 운동위원장이 섬찟했던 그 순간이라고 제목 따라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돌직구 발언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옹호 세력을 누며 광기를 느꼈다. 그것은 토론조차 허용하지 않는 광기다라고 얘기를 하며
조국 혐의 공소장이 적시돼도 시민단체 대표, 진보매체 기자들이 아무것도 발견된 게 없다고 얘기한다. 진보는 망했다. 조국을 옹호하는 분들은 사기꾼이다. 문정부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부패다라고 김경률 공동위원장은 이른바 돌직구 발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서초동 집회에 엄청난 사람들이 나왔던 날 충격을 받았다. 섬찟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국을 어떤 이유로 찬성하는지 얘기를 들어보면 잘생겼다, 멋있다고 한다, 충격을 받았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영 교수님, 물론 김경률 전 공동위원장의 개인 의견입니다만 상당히 예상 외의 발언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부패했다. 근데 저게 모든 사람을, 서초동에 나왔던 모든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닐 테고, 그래요? 저분이 맞아요. 지금 본 그 광기를 느꼈다는 그 표현은 그럼 많은 분들이 어떤 광기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게 굳이 서초동뿐만 아니라 광화문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실 수가 있고, 그게 어떤 시스템이나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적인 생각으로 지지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그냥 잘생겨서 혹은 그냥 저 사람이 무슨 카리스마가 있어서 이렇게 사람에게 추종을 하게 될 때 저런 오류에 빠지게 되죠. 그냥 사람에 추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허물이 나왔을 때도 그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덮어주려고 그러고 이해하려고 그러고 굉장한 너그러운 마음이 생기고, 이건 심리적인 심리학 박사 더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광기를 충분히 느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문제는 그 작은 광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살들이, 전문가들이, 정치인들이 달라붙어서 이게 이렇게 굉장히 멋있게 합리화되면서 거기에 또 이렇게 소근가는 사람들이 한 길바닥에 나와서 지금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이렇게 어느 부서는 지금 싸움이 안 벌어지고 있는 데가 없잖아요. 법무부도 싸우고 있고 지금 국민들도 이렇게 싸우고 있고 다 싸우고 있는데 여당 야당끼리 이렇게 대결하고 싸우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 전 건강한 투쟁이지 이렇게 봐주겠는데, 지금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싸움판, 투쟁판, 전쟁판이 되어가고 있는 게 이게 일단 너무 안타깝고요. 지금 김경률 집행위원장의 저 얘기나 본인의 상처도 저 안에 녹아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바른 소리를 내려고 했을 때 그것이 들리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이 아마 그런 다른 분들을 이제 보면서 또 같이 더 가중됐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김영주 선배님. 제가 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저 말씀은 굉장히 귀담아 들어야 될 말입니다. 근데 아쉽게 생각하는 그걸 새 보수당에 가서 강연할 때 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저는 정의당이나 민주당에서 저런 말을 해야 면전에서 저 사람들이 저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질서를 느끼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미 저쪽 선에 서서 이쪽을 공격하는,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는 면에서 그렇군요. 오히려 본인의 좋은 뜻이 시작돼요. 차라리 정의당에 가서, 통진당에 가서, 혹은 민주당에 와서 진짜 이 집단 이대로 가면 망한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비정치적 집단에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잘못하면 또 저쪽에 가든 이쪽 총선은구나. 그런 부분이 저는 아쉽게 느낍니다. 그렇군요. 충분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정경심 씨가 어제 첫 공판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경심 씨가 지난해 10월에 구속된 후에 처음 공판에 출석을 했는데 수의 차림이 아닌 회색 재킷과 검정 바지 차림이었고요.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동양대 교수라고 답을 했습니다. 검찰은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920개의 증거 목록을 제출했어요. 920개 증거가 있군요. 이야, 80개 더해서 1000개 채우지 그랬어요. 대단히 많다라는 말씀 지금 드린 겁니다. 정경심 씨는 모든 혐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했는데, 검찰은 조국 장관의 딸의 7대 허위 스펙 모두 증거로 입증됐다라고 밝혔고요. 총장의 표창장은 처음부터 위조하려고 미리 직인을 스캔해 놓은 것이다. 명백한 범법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경심 씨 측 변호인은요, 형법에서 미수범은 처벌 안 한다. 서울대 의전은 떨어지지 않았냐. 미수다. 라고 주장을 했군요. 그러면 이거 위조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으로 한 가족의 10여 년을 CCTV 들여다보듯 이잡듯이 뒤졌다라고 현재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고순덕 의원님 변호사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증거 목록을 검찰이 920개를 준비했다는 건 보통 거의 모든 재판에서 검찰이 한 1000개쯤 증거를 찾습니까? 아니면 이번에만 유독 많은 겁니까? 일반 사건에 비해서는 좀 많다고 할 수 있겠죠. 훨씬 많다. 네. 시시콜콜한 그런 죄들도 지금 하여간 다 합쳐가지고 볼 때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쫙 있잖아요. 그만큼 증거가 많다는 예, 뜻이군요. 증거가 개수가 하나하나 전부 이제 따로따로 번호가 붙여지기 때문에 920개 좀 많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그것도 역시 예사롭지 않은 것 그것도 같습니다. 예사롭지 않다. 예. 증거가 앞에 있는데도.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예. 최지훈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제가 나눠봤습니다. 지금 정경심 씨 공수사 죄명이 한 2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920개를 22로 나누니까 한 개 증거당 평균 42개의 증거가 있는데요. 이 단순 정도의 산수예요, 단순 산수. 네, 단순 산수. 그런데 죄를 전부 부인한다? 사실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정경심 씨 교수 측 같은 경우에는 나는 무죄고 오히려 기소한 당신들이 검찰이 공소권 남용해서 당신들이 유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요. 변호인이 이렇게 완전히 단순 무죄로 하는 전략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형법의 미수범 처벌 안에 물론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것만 처벌하는데 그 얘기가 딸이 서울대 의전원에 이게 스펙 냈는데 불합격했지 않느냐. 그런데 업무방해죄는 합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순간 업무방해가 끝나는 이른바 추상적 위헌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시험 칠 때 컨닝 하잖아요. 근데 시험을 100점을 보려고 했는데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꼴등 거를 뺏겨서 빵점을 맞았어요. 예. 100점 맞으려고 하다가 빵점 맞았다고 해서 컨닝 실패했습니까? 그 자체로 업무방해죄 유죄가 되는 거예요. 컨닝은 컨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봤을 때 법조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부 무죄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크게 어떻게 보면 한 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공소 사실 자체를 다투고 있습니다만 이 정도 됐을 때 계속 저렇게 할 수 있을지 물론 무죄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무죄 추정으로서 부인했는데 끝에 가서 봤는데 다 유죄가 됐다. 그러면은 형이 확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외줄타기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경심 재판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인데요. 총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돌직구쇼에서 만날 수 있는 돌직구 총선 알림판 오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선거가 이제 8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직구쇼 총선 알림 저희가 D-100부터 총선 알림 뉴스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D-Day 될 때까지 계속 하루도 빼지 않고 총선 알림 뉴스 시청자 여러분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림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 출마 겸 선대위원장까지 맡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낙연 전 총리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낯설지 않은데 어딘가 낯선 것 같기도 하고 복학생 심정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조금 나이 먹은 복학생이 하나 왔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냥 동급생으로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표님의 제안을 뭐라 하겠습니까? 설마 거부해 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해찬 대표 측의 생각은 어떨까요? 김성환 의원의 목소리도 저희들이 한번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공정의 가치가 많이 높아져 있고 그래서 아마 본인이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우리 최근의 국민의 정서와 당이 이 문제를 매우 심도 깊게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너무 좀 빨리 소개해드렸네요. 요거는 잠시 후에 이제 문석균 씨 출마에 대한 이해찬 대표 측의 생각인데, 한 투 스텝 먼저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또 들려드릴게요. 일단은 이낙연 총리 거부터 좀 하자고요. 김영주 의원님, 네. 종로에도 나가고 선대위원장도 하고 되게 바쁘겠네요. 처음에는 종로에 나가는데 이낙연 전 총리께서 선대위원장까지 맡기가 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제 이제 이해찬 대표가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거부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서 어차피 본인이 가야 될 부분에 대한 어떤 자임하는 부분이 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로에 나온다는 뜻이 뭡니까? 대선 후보 한번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종로장. 그러려면 당의 부름에 있어서 어떤 상응하는 어떤 그런 응답을 해야만 그것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종로라는 선거에
말하는 대진표가 붙여지면 그에 따라서 예. 사실은 지역구에 더 해야 될지 아니면 전국을 돌아야 될지가 나타나겠습니다만은 한교안 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예. 어느 정도 여유가 있게 말하자면 종로 선거를 치른다면 부분적으로는 지역구와 전국 선거를 돌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고. 예컨대 뭐 종로에서 유세하고 네. 공동선대위원장이니까 네. 뭐 저기 뭐 권역별로 지방에도 이렇게 가서도 갈수 있는. 지원 유세도 하고 왔다 갔다 해야 네. 된다라는 네. 거군요. 그런 부분이고 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지역 구민들도 우리 후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크다라고 느끼면 지역구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도 그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전국적인 또 인지도를 높이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제 이낙연 전 총리의 대항마로 한국당 쪽에서 누가 나오느냐라는 대진표가 아직은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대진표에 따라서는 종로에서 이기는 것 자체가 전국에서 이기는 성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 그에 따른 전략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쪽에서 만약에 건물급 나오면 여기서 이기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유세 다닐 새는 없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문희상 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출마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들었던 목소리인데 이때가 맞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최근 들어서 우리 사회에 공정의 가치가 많이 높아져 있고 그래서 아마 본인이 현명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우리 최근의 국민의 정서와 당이 이 문제를 매우 심도 깊게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전달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최청원 박사님이 이해찬 대표 비서실장 김성환 의원의 말이에요. 안 나갔으면 좋겠다. 당대표 의견을 사실상 전달했다라는 거고 그 말인 즉슨 사실은 문희상 의장이 지난번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상대당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니 의장이 중립을 안 지키고 왜 자당을 도와주느냐라는 어떤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정 정도 민주당에게 사실은 도움이 되는 맹활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공천 이슈가 민주당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그건 아니다. 라는 벽에 지금 막혔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맥락은 다르고 사건은 다르지만 조국 사태를 보면서 지금 문석균 씨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아들내미 전교회장 선거 얘기가 나오고 한남 초등학교로 가서 학교 규칙을 바꿔서 전교회장이 됐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 마당에 굳이 지금 아버지 선거구를 물려받아서 아빠 찬스를 안 썼다고 하지만 네. 지금 그 손주들이 아빠 할아버지 국회의장 공간으로다가 엄마하고 다 그 주소 옮기고 다 했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결국은 본인의 욕심 때문에 자식을 망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문인숙 선생님이라고 문희장 의장님의 동생하고도 아주 오래 방송을 같이 했고 잘 알고 예. 전화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좀 집안에서 말렸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도 할 수 있고 그 다음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지금 이걸 연달아서 하면서 이거 지금 돌직구 시위에서 돌직구를 맞고 있단 말이에요. 예. 아기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만두세요. 예. 어쨌든 그 최청원 박사님의 개인 의견이라는 거,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출마는 본인의 자유에 딸렸다. 그걸 판단은 국민께서 하신다는 말씀 높아심에 할머니 마음에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총신 알림 뉴스도 살펴보시죠. 황교안, 유승민 두 당 대표급 인사가 직접 나서기로 했어요. 한쪽에서 치킨 사고 한쪽에서 맥주 사겠다라고 했는데 설 전에 단판이 무산, 합당이냐 선거연대냐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탄핵을 역사로 인정하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갈 세력들이 뭉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뭉쳐도 안에 계속 좀 분열의 목소리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 거기에 대해서 계속 반대의 목소리를 내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겉으로 듣는 우리 공화당으로 함께 할 수 있다. 그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통합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대통합입니다. 힘이 모여져야 합니다.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 된다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목표를
좀 크게 생각하는 이런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이게 결국은 하루 만에 무산돼요. 설 전에 두 대표가 만나서 2월에 뭐 신당을 띄운다, 뭐 이런 얘기까지 어제 전해드렸는데, 맥주 산다, 치킨 산다. 결국은 유승민 의원이, 아니 근데 잠깐 스톱! 우리 공화당이랑 뭐 합치면 안 되지, 우리는 안 된다 하니까 황교안 대표가 크게 좀 생각해라. 지금 거의 뭐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갑자기 끼게 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 인터뷰 들었는데, 우리공화당도 유승민 하고는 절대 안 된다 같이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황교안 예. 대표님만 문정권 심판하는 거니까 해참 다 모여, 문 빼고 다 모여 지금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계신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현실 가능한 통합인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뭐 치킨 사니 맥주 사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통합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고, 오히려 거기에 이렇게 한이 많이 하는 여러 사람들이 아유 이제 이러다가 그냥 우리끼리 나가자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덩치로만 보자면 자유한국당이 가장 큰 야당이긴 합니다만, 지금 무언가 하는 행동들을 봤을 때는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유승민 대표만 해도 세 가지 원칙이니 뭐니 여러 가지들을 내놓고 있고, 각 당들에서 오히려 다른 야당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는 지금 다 모여 문 심판하는 거니까 반문 다 모여 지금 이런 통합을 외치고 있거든요. 지금 현실적인 대안이 나와야만 실제로 야권 통합이든 뭐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모여서 어떤 협의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각자의 입장이 있는 다른 야당들에게 황교안 대표가 지금 이런 전략을 세우는 것 자체가 조금은 저는 의문이고, 유승민 대표로서 지금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본인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처음에 새누리당 나올 때. 그래서 아마 본인의 색깔을 버리는 한 자신의 인생이 함께 끝난다라는 생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통합 논의는 좀 현실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역시 장희영 네, 교수님의 그럼요. 개인 생각이라고 네. 말씀드리면서, 뭐 요즘 또 선거전이니까 마치 살얼음판 걷는 거. 그런데 유일하게 이 통합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라고 나선 거물급 인사가 있습니다. 무소속이었던 저 바다 건너 제주지사를 2번이나 한 원희룡 지사의 합류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라가 이건 아니다 라는 절박감 때문에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대놓고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약해서 그렇다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제대로 그릇을 갖춰주면 힘을 모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문 중도층 유권자들까지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단일 통합 야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현 변호사님,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 유승민 대표와의 협상이 뭐 만나려고 맥주 살라고 하다 보면 또 뭐 안 되고 강을 건너야 된다 뭐 이러는 와중에 저 바다 건너서, 강은 못 건넜지만 바다 건너 원지사의 합류가 상당히 든든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천군만마를 얻었다. 물론 뭐 박찬호 이제 그 차장 검사는 제주까지 갔지만, 대신에 지금 원희룡 지사가 고승덕 의원님처럼 수석 아닙니까? 뭐 한국구사 수석, 사법고 수석, 다시 한번 그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오는데 명분을 잘 얻은 것 같습니다. 다시 도로 한국당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정말 문재인 대통령한테 실망했던 사람들까지 중도까지 포섭해서 할 수 있는 보수당을 만들어보자라고 했는 그 타이밍을 참 잘 얻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이처럼 이제 남원정, 쇄신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옴으로써 예전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보수의 혁신을 일으켰던 바람도 일으킬 수 있고, 나름대로 유승민 대표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황 대표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큰 힘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 공감위원장인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상당히 강도 높은 돌직구 발언을 했습니다. 나 찾아오는 현역 국회의원들 혹은 출마자들, 나 찾아오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다 라고 강한 경고를 했습니다. 찾아오지 말라는 겁니다. 저와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임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사심없이 할 겁니다. 우리 스스로 서약을 하고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후에 저나 저 주변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엄청난 불이익을 당할 것입니다. 어제 저녁까지는 제가 참았습니다. 만나지는 물론 안 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후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거듭 말합니다. 불이익을 각오하고 저를 만나라고
야, 이제 공천에 대해서는 사심을 배제하겠다. 나 찾아오면 당신 탈락.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한 건데 사실은 우리 국회 정치를 더욱더 청렴하게 만드신 분이 사실은 제 옆에 계십니다. 고승덕 의원님께서 사실은 예전부터 뭐 여야 할 거 없이 있어 왔었던 이른바 공천 헌금에 대해서 폭로를 하셔가지고 지금 여의도에서 그게 싹 없어졌잖아요. 참 정의로운 일 하셨는데 김영호 의장의 지금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자세라고 봅니다. 당연한 자세다. 네, 김영호 의장이 어떻게 보면은 그 보수 안에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비토를 받지 않는 그러한 대안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더구나 이제 김세연, 이석연 이 두 분이 소금같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좀 지켜보면 괜찮을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지난번에 일었던 일마 공천 파동, 네. 당대표가 뭐 옥새 들고 어디 부산 영도 가는 이런 일은 이제 없을 거다. 네. 기대를 해본다라는 네. 거군요. 예, 반듯하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총선 알림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 하프 시간인데 오늘 과연 어떤 분들이 하프 4인방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아마존 CEO의 핸드폰도 해킹되는군요. 두 번째는 최소원 씨, 세 번째는 유튜브 아내가 나왔다고 해요. 네 번째는 동작구에서 있었던 차량 사고. 하나씩 살펴보시죠. 세계 최고 갑부인 아마존의 CEO 제프 베조스, 그의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핸드폰이 털렸어요. 그 폰을 턴 용의자의 정체가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의 빈살만 왕세자.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에 따르면 베조스가 지난 2018년 빈살만 왕세자 개인 계정의 메신저 어플을 통해 메시지를 받은 뒤 휴대폰 해킹을 당했다는 거예요. 특히 해킹 5개월 후 있었던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 까슈크지 살해 사건과의 연관성도 주목받고 있는데, 베조스가 사주로 있는, 그렇군요, 워싱턴 포스트에 사우디를 비판하는 칼럼을 자주 기고하던 까슈크지가 암살자들에 의해서 살해되는 일이 있었죠. 빈살만 왕세자는 암살의 유력한 배우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 한 중동 전문가는 빈살만이 해킹에 관여했다면 워싱턴 포스트에 사우디를 향한 비판 기사를 싣지 말라는 압박이 목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사우디 대사관은 베조스 휴대전화 해킹 배우가 사우디임을 시사하는 최근 언론 보도는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빈살만은 베조스 휴대전화 해킹의 배우가 아니라고 부인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김영주 의원님, 네. 사우디 사실 베일에 쌓여있는 국가예요. 대통령 전 비서실장이 사우디까지 날아갔던 일도 있었긴 합니다만 상당히 베일이 쌓여있는 왕세자들의 행동 범위인데 어떻습니까? 이 개연성. 과연 세계 최고 갑부의 핸드폰까지 털 만한 능력이 일단 사우디 왕세에게 있습니까? 사실은 뭐 사우디 왕세자가 갖고 있는 어떤 자금력이라든지 정보력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도 상당히 정보를 접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 사우디, 또 이라크 이런 지역에서의 정보력이라든지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네트워킹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워싱턴 포스트가 자주 실제적으로 사우디에 대한 비판적인 칼럼을 기고했다는 이유는 상당히 많은 개연성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여질 수 있고, 더군다나 실제적으로 카슈크니가 말하자면 사우디 총영사관에 들어갔다가 살해를 당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개연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김영주 의원님 박사 논문도 뭐 러시아 쓰셨는데 러시아 정보력이 셉니까? 사우디가 셉니까? 너무 유치한 질문입니까? 뭐 정보력이라고 하는 것은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뭐 러시아 정보력이 세죠. 아, 그렇군요. 네. 왜냐하면 미국 정보력하고 러시아 정보력이 거의 주고받는 관계고, 그게 부합될 만한 곳이 이스라엘 정보력입니다. 실제로 보면 중동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테러가 사실 미국이 아니라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정보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세다라는 거군요. 궁금해서 한번 쓱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 하플 주인공은 최소원 씨입니다. 만나보시죠. 어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최소원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최 씨 측은 최후 변론에서 마지막까지 무죄를 주장했고, 조국 전 장관 일가와 본인을 비교하며 지나치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최 씨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현 정부가 조국 가족을 이렇게까지 보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내 딸은 중졸로 만들고 실력으로 딴 금메달도 빼앗겼다면서 왜 조국의 아들, 딸에게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라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어 조국 아내는 모자이크하면서 내 딸은 20살에 얼굴이 공개됐다고 토로하면서 박탈감을 느낀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최서원 씨는 재판이 끝난 후 방청석에서 힘내세요라는 말이 들리자 사랑합니다라고 답을 하기도 했다는데 최 씨 등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청호 박사님,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고 법의 잣대는 엄격해야 한다는 게 지금 사실 최서원 씨는 범법자잖아요. 그런데 범법자가 큰 소리 땅땅 칠 수 있게 하는 빌미를 과연 누가 만들어줬느냐에 대한 국민적인 개탄감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이름을 최서원으로 불러달라 하니까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곳에 이제 갇혀있는 영어의 몸이다 보면 사고도 뭐 하나에 꽂히면 거기에만 집중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 집중하는 것이 코드가 뭐냐면 억울함에 대한 코드고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리고 또 비슷한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우리 딸만 더 큰 피해를 봤다라는 상대적인 자기가 더 억울한 입장이다. 그런 측면에 대해서 그것을 가만히 혼자만 또 품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격상 그것을 이제 드러내놓고 온 세상에 알려서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처벌해달라 아니면 나를 좀 조금 더 줄여달라라는 하소연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조국 부부를 가지고 자꾸 이제 물고 늘어지는 것은 이 정권에 대한 억울함을 당했다는 것을 하소연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말하는 거니까 들을 수는 있는데 그것이 재판에 반영되기는 힘들겠죠. 그렇군요. 세 번째 앞을 소식도 만나보죠. 요즘에 유튜브가 인기고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 유튜브 채널도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유튜브 아내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보는 아내예요. 함께 보시죠. 요즘 팍팍한 현실에 지치거나 여러 가지 개인적 이유로 비혼, 비출산을 다짐한 20, 30대들이 많다는데 사회가 이렇다 보니 유튜브에서 이른바 랜선 아내, 랜선 남편 영상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이 컨텐츠들은 결혼 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1인극 형식으로 담겨 있다고 해요. 마치 나의 배우자인 것 마냥 면도도 해주고 사실은 내 배우자가 면도 안 해주거든요. 둘째를 갖자고 조르기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요즘 많이 피곤해? 자기 얼굴이 보면은 피곤해 보여. 밑에 다크서클도 있고. 나 기저귀도 잘 갈고 나 분유도 잘 탈 수 있어. 나 둘째 가지면 게임기 사달라고 안 조를게. 만약에 제 실제 아내가 저런 톤으로 얘기하면 무슨 일 있어라고 좀 물어볼 것 같은데 작가님들이 이런 것은 결혼 안 한 비혼족들이 많이 보고 결혼에 대한 동경, 외로움에 대한 것이라고 이렇게 여기 써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유부남들, 유부녀들이 더 볼 것 같아요. 왜요? 외롭잖아요. 외롭고 누가 금방 말씀하셨잖아. 지금 아내가 면도를 해주는 데가 어디 있고 남편이 조곤조곤 저렇게 얘기해주는 데가 어디 있고 그런 부부가 흔치 않습니다. 우리 집도 그래요. 갑자기 또 왜 잘 계신 형수님을 또 그렇게 끌어들이세요. 하여튼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좀 드는데 어쨌든 일단은 고승덕 의원님. 어쨌든 이 싱글을 결심한 청춘들이 많고 나의 아내 혹은 나의 남편이 이렇게 좀 다정다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심리들이 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그렇죠. 요즘 세태가 각박해졌다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더 공감을 더 원하고 이런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대리 만족을 얻는 것 같은데요. 저거 보는 분들이 좀 좋은 어떤 여자친구, 좋은 짝을 좀 많이 만났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는 네 번째 앞을 소식입니다. 동작구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오전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한 SUV 차량이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한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내리막길을 따라 미끄러진 차량은 간발의 차이로 차량들과의 충돌은 피했지만 그대로 식당에 돌진. 사고 충격에 식당 유리벽이 산산조각 나고 내부 집기들도 크게 부서졌습니다. 다행히 식당은 문을 열기 전이라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시내버스가 간신히 충돌을 피하는 등 차량이 많은 출근 시간대라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사고 후 차량 확인 결과 기어는 파킹으로 돼 있었고 운전석도 비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50대 부부가 차를 세우고 잠시 내린 사이에 차량이 내리막길을 따라 미끄러졌다고 하는데
이게 파킹이 돼 있으면 자동으로 사이드가 채워지는데 이게 어찌 된 건지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목격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짐 싣고 트렁크에 기어놓고 막 짐 싣고 이러는 것 같던데 누구가 그래서 내리타고 있고 아저씨는 좀 왔다 갔다 하고 그랬는데 깜빡이가 깜빡 그냥 쭉 내려간 건가 봐. 그 아저씨가 막 옆으로 이러면서 따라가는데 차가 잡혀보나 안 잡히지. 아, 그렇군요. 이게 사이드가 채워졌는지 안 채워졌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운전자 A씨는 차에서 내리기 전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운전석에서 내렸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정 변호사님 저 영상 보시면 저는 처음에 영상 보고 운전자가 혹시 뭐 마비나 일시적인 혼수 상태에 빠지셨나라고 해서 걱정하는 마음이었는데 텅 비어있다. 그러니까 텅 빈 차량이 갑자기 언덕길에서 비탈길에서 속도를 받아서 이렇게 빠르게 질주를 한 거고 보시면 시내버스가 충돌하려다가 간신히 피하고 막 이렇게요. 보세요. 식당까지 뚫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운전자들이 명심해야 될 게 이게 파킹에 놨다고 해서 반드시 사이드가 자동으로 채워지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짐을 싣기 위해서 트렁크를 연 상태였다면 반드시 요즘은 오토매틱이라 사이드가 자동으로 채워지지만 반드시 사이드를 밟거나 사이드 버튼을 눌러야 한다.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진 영상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그 평지였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없었죠. 그렇지만 결국 그 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파킹으로 해놓은 것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이라 한다 하더라도 그 파킹 이 브레이크로 하거나 아니면 핸드브레이크를 당겨 놓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그 전문가들 권유를 하냐 하면은 서 있을 때 이제 그 앞에 핸들을 일직선으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조금 돌려가지고 만에 하나 이게 풀린다 하더라도 옆에 가서 쿵 박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걸 권유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참 좋은 방법이네요. 생활의 팁이네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제 장기간 이제 그 언덕에다가 차를 세워놓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핸들을 좀 돌려놓고 가급적 옆에 돌이나 뭘 해서 타이어 밑에 뭐를 고아놓기를 많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전자가 본인이 이제 파킹 브레이크를 당겨놨는지 여부를 지금 잘 기억을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어떤 책임 소재 이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 운전자의 과실인가 아니면은 차량을 제조했는 제조사의 과실인가 이런 부분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책임의 원인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앞으로 법적 공방이 펼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겨울에 운전 특히 이제 이번 다가오는 설날 운전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가 뭐 정치부, 국방부 쪽으로 오래 출입하긴 했지만, 그 산업부 경제계도 출입했었거든요. 자동차 제가 팀장이었어요. 근데 요즘 자동차들이 장영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 사이드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저는 그냥 옛날에 이게 땡길 때가 좋았거든요. 이 땡기는 맛도 좀 있어요. 드드득. 이제야 뭔가 좀 주차하는 느낌인데. 세 번은 나야, 드드득. 뭐 버튼 누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밟는 것도 있고, 땡기는 것도 있고, 많아서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차량 뭐 사고 원인이님 법적인 다 떠나서 저는 그냥 일단 인명피해 없었던 게 너무 다행이고 맞아요. 사람도 안 다쳤고 차들도 지금 어쩜 이렇게 교묘하게 싹 피해가지고 다행이에요. 피자 가게도 안 열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인명피해 없었던 거 일단 정말 천만 다행이다. 그리고 사고 경위나 법적인 것은 차후에 차차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예. 하여튼 제조사들이 너무 첨단 오토를 하는데 이거 좀 땡기는 것도 좀 저는 개인적 드드득 하는 게 좋거든요. 60초 광고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네, 돌아왔습니다. 저희 김진애 돌직구쇼 유튜브 채널 독립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감사하게도 또 찾아서 들어와 주고 계세요. 이게 찾기 힘들다고 하는데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 우리말로 치셔서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도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